네, 그럼 제 2차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1차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차 공청회에 발언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언이 시작되면서 공청위원들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발언 마이크와 비디오를 꺼주시고 끝나고 나서 청중 발언이 시작될 때 마이크와 비디오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1차 공청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청회는 5월 5일에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줌에서 100분이 넘게 참여하시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제가 알기론 170여 명까지 참여하셨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 이 1차 공청회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도 실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1차 공청회는 음,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를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음,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들 또는 평소에 갖고 있던 신념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웰다인 강사 정은주 선생님, 또 정현채 교수님, 또 초등학교 교사 송혜경 선생님,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김효준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죽음 교육이란 용어를 상실 교육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청회를 하는 것들은 후대에 죽음을 사유하는 사회를 유산으로 남기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청위원으로 발언해 주실 5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학서 실천모임 대표로 계시는 홍양희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양희 선생님께서는 사전연명의료의학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20여 년 동안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이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현채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채 교수님은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고 나중에 교수님 제가 6월에 제주도 가는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까리타스 손영순 까리타스 수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1차 공청회에서도 현장의 이야기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사별가족 돌봄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대학원에서도 죽음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혜숙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선생님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어, 지난번 1차 공청회에서 죽음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이제 발언은 하시지 못했지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를 잃고 그 이 죽음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제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게 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죽음 교육에서 이 부분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림책 활동가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김혜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상담 교사예요. 근데 김선희 선생님께서 선생님 계신 학교에 6학년이 10반이었는데 10반 전체를 한 반에 4번씩 죽음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김선희 선생님 학교에 40번의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상으로 발언위원들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언자분들의 발언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들리고 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여자 모든 분들이 비디오와 마이크를 꺼주시고 다 발언이 끝나고 나중에 청중 발언을 오늘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비디오와 마이크를 켜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영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5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과 사연도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오늘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섭외해 주신 임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 저는 옥스퍼드 휴먼스의 단장으로 있는 지영이라고 하고요. 우리 조명진 부장님도 옆에 계시고, 그다음에 임경희 기대한 대표님 계시고, 우리 대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임 선생님, 조 부장님 다 전문가이시니까 때로때로 관련 부분에서 또 좋은 말씀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에, 그런 주제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 아무래도 이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첫 번째가 이런 죽음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효과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효과, 목표를 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컨텐츠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누가 개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세 개가 엮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처음쯤은 어떤 효과를 목표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왜 죽음 교육이 필요한가 하고 어느 정도는 중첩이 됩니다. 따라서 에, 중첩되는 부분도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세 번째 어떤 컨텐츠를 누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4차 공청회에서 다룰 죽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하고도 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필요하면은 4차까지 꼭 기다리지 않으셔도 오늘 조금 더 얘기해 주셔도 자유롭게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중점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순서가 없이 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음, 뭐 어떻게 하실까요? 김선희 선생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화면에 제일 먼저 나와 계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로 있으면서 생명 존중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 생명 존중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임경현 선생님의 그 죽음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존중 교육의 콘텐츠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흥미롭지 않아서 조금은 삶과 좀 별개의 교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로 이제 임경현 선생님께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교육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저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초등학생이니만큼 이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죽음이란 단어를 쓰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는 생명 존중의 그 포장지에 싸서 죽음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그림책을 읽어준다라는 그림책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생명 존중 교육을 한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어,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삶과 죽음의 그 유한성을 그림책에 담아서 결국은 생명 존중의 태도, 다시 얘기하면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선 두 개의 키워드, 사실은 하나의 키워드로 집약이 될 것 같은데요. 생명 존중, 죽음을 통해서 거꾸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물론 거기는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뭐 반려견이나 어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아무래도 자연이. 예, 그런 중요한 또 테마가 하나 시작으로 김선희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전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걸 잊어먹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청중들의 청중들이 더 참여를 더 깊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청회원들의 그 발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청중들의 발언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공청위원들이 지난번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너무 그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한 40분, 40분 정도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혜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강의를 하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돼서 기쁘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조금 적어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11살에 겪었던 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생전에 작은 주방용품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매우 엄격하고 완고한 분이셨고, 엄마는 따뜻한 분이셨는데 저희 대가족의 끼니뿐만 아니라 또 공장 20명이 넘는 공장 식구들의 끼니와 공장 일도 하셔서 하루하루 좀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7살 때 엄마가
나쁜 병에 걸리셨고 그 후부터 엄마가 점점 야위어 가셨는데요.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집에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어, 엄마 몸이 하루하루 마른 나무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봤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엄마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계셨거든요. 제가 상장 하나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보여줬을 때 아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셨던 기억, 그리고 거동을 못 하셨던 엄마를 위해 대소변 있는 요강을 제가 비우고 씻어서 갖다 드리면 저를 보고 힘없이 웃어주셨던 얼굴도 기억납니다. 한 번은 돌아가시기 직전이셨던 것 같은데요. 엄마가 허공에 무언가를 향해서 손을 마구 흔드시면서 자기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저리 가라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그 모습도 기억납니다. 엄마가 떠나셨던 날은 12월의 추운 겨울밤이었고요. 가쁜 숨을 몰아쉬시는 엄마 곁에 우리 가족이 빙 둘러 앉아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안 돼라고 울면서 엄마를 붙들었습니다. 어, 그때 거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엄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신 채 고개를 돌려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셨어요. 엄마의 동공이 평상시보다 몇 배로 커졌고 그 눈이 저에게 와닿았을 때 그 순간에 엄마의 표정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이었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는데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를 담고 계셨어요. 음, 마지막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가 다시 고개를 돌려 천장을 향하셨고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49살이셨고요. 근데 돌아보면 저는 그때 엄마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 손님이 많이 오셨고 또 갑자기 집에 먹을 게 많아지면서 제가 그걸 들고 이웃집 친구한테 가서 자랑하고 또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어, 그 당시 저희 집은 서울 왕십리의 산동네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엄마를 실은 관을 옮겨서 그 시장 앞에 세워둔 연구차에 실을 때 식구들도 모두 다 연구차에 탔는데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른들의 판단으로 저는 엄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서 배제됐고요. 가족 중에 저만 남겨두고 연구차가 떠나갈 때 저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쫓아갔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몸부림이 언니 오빠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왜 나만 못 가게 하느냐. 나도 엄마 자식인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뭔가 나만 제외시키는 좀 부당함을 느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내 엄마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으면 하는 바람에서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어린아이가 느끼는 상실의 아픔을 어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루만져 줘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식구가 많았고 제 위로 언니들도 5명, 오빠도 1명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모두 엄마를 잃은 그 각자의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느끼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른들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저를 연구차에 태워주지 않았을 때처럼요. 그 후에 엄마 생각이 자주 나고 슬픔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외면하고 마음속에서 눌렀던 것 같습니다. 슬픈 감정을 드러내면 무서운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랬던 것도 같고요. 또 아빠 밑에서 힘들게 사는 언니들이 나를 두고 집을 나갈까 봐 또 언니들 말을 잘 듣고 또 아빠가 시키는 일도 밤늦게까지 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36살에, 6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았는데요. 제가 49살이 되던 해 제 딸이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나이에 제 딸이 11살, 그때 저의 나이여서 그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와 오빠 그리고 언니들을 두고 삶을 끝내야 했던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를 그 시기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 측면은 보내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 저희 엄마는 그 독불장군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음에 이른 엄마를 그 삶을 끝내야 되는 엄마를 마음 편히 떠나시도록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생각도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면서 매달리었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태도였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언니들이나 오빠 그리고 아빠도 누구도 떠나는 엄마에게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애쓰셨다고 남은 우리는 잘 살아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편히 가시라는 말을 못했어요. 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너무 고마웠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왜 죽지 말라고 매달리기만 했던 건지 음, 나중에 많은 후회가 왔고요. 마치 훨훨 날아가야 되는 엄마 영혼에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은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은 그 삶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요. 고 이어룡 선생님의 말씀처럼 현대는 죽음을 죽여버린 시대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뭐 비행기를 탈 때 목적지를 확인하고 타잖아요. 그런데 삶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에 대해서는 보여주려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것도 현대 그 물질 만능주의가 조장하고 삶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그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재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게 과연 진정한 교육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면서 가는 게 과연 올바르게 사는 건지, 음,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 남아있는 시간을 가늠하면서 안정감 있게 정말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어른들이고, 어른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는 게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인데,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사랑하도록 일깨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지 우선순위를 잘 매길 수가 있고 군더더기를 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임경희 선생님을 알게 돼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시절에 어린 시절 상처 입었던 저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음, 죽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삶을 소중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그림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참 가슴 아팠던 얘기 참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혜수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정말 많은 죽음 교육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선희 선생님과 또 비슷하게 죽음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하는 것, 동시에 또 어린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의 그 행사에서 배제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 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체에 계속 소속돼 있다는 어떤 그런 뭐 가족이건 그런 소속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죽음의 사건에 대비해서 직면해서 성숙한 태도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대할 수 있도록 또 교육시킨다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고 실제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희 선생님 충분히 말씀 못하셨으면 다시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양희 실장 대표님 발언해 주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2000년대 초에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열면서 이제 많은 그런 죽음 교육, 어른들을 위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주 그 좋은 그 글을 만났는데 그 글이 살아있는 것들은 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미국의 어린이 죽음 교육을 위한 교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 죽음 교육이지만 이거는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 교육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바로 그게 그림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경희 선생님이 소개한 살아있는 것들은 이라는 그림책이었는데 아마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림책을 가지고 어린이 죽음 교육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거가 제가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그 죽음 교육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어른들 특별히 그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죽음을 조금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좀 쉽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연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연극단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연극으로 죽음을 얘기했더니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 이해력도 훨씬 더 이렇게 일반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연극을 저는 그 단체를 그만뒀지만 그 단체에서는 지금도 그 연극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8월에 동아일보에서 그 난 기사를 제가 스크립 해둔 거를 이번에 좀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그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죽음 교육 동화책을 쓴 고종욱 작가와 서강대의 오지섭 교수의 대담 기사였습니다. 이 그 고종욱 작가는 어떤 내용의 동화책을 썼느냐면 여름 캠프에서 무슨 일이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계곡으로 리더십 캠프를 떠난 학생들이 계곡에서 놀던 중에 위에서 청년의 시신이 떠내려 온 거를 보고 아주 혼란에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캠프에서. 그래서 이 캠프에서는 모든 그 일정을 중단을 하고 그 죽음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그 교관과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화책인데 그 특별한 그 동화책을 주제로 해서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제 서강대 그 오지섭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궁둥어도 죽고 화초도 시들고 달이 기울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생활 속의 죽음 체험 아닌가. 아이들에게도 생명 탄생과 죽음의 원리를 깨닫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고종욱 작가는 사실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삶의 고비마다 죽고 싶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섭 그 교수님은 교육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삶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찍부터 이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기사에서 강조를 하고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나라 예를 들으시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 죽음 교육 교재가 20여 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계속해서 죽음 교육, 웰다잉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어린이 죽음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의 죽음 교육이 왜 필요한지 여기를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거는 결국 어린이는 죽음 이해가 어려운 미숙한 존재라는 그런 어른들의 편견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이런 특별히 그 만화라든지 또 그 매체에서 그런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굉장히 무분별하고 그 자극적으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지금 외손주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가 1학년 때 제가 좀 그 외손주를 좀 돌보는 그런 또 일을 했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파고 오는데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중에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죽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제 죽음 교육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무슨 갑자기 어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지? 그러고서 제가 좀 조용하게 물어봤죠. 왜 죽음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나?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자기가 뭐 이렇게 길에서 죽어 있는 무슨 이제 벌레를 봤나 봐요. 그래서 죽는 게 뭐야라고 저한테 물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죽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야, 어른들의 정말 편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할 때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에게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극을 만들었던 것처럼 좀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인형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걸 통해서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임경희 선생님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임경희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인형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소재는 그림책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임경희 선생님이 사과나무 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책에 그 홍명희 출판사에도 선생님, 네, 홍명희 선생님, 저 말씀 중에 아주 죄송합니다만, 예, 어, 다 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네네. 4차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인형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앞으로의 어떤 우리들의 이 어린이 죽음 이해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다루어질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다른 분들과 공통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요. 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 생명 존중을 알게 하는 것이 정말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죽음의 필연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또 거꾸로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게 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생들에 대한 죽음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뭐 친구의 죽음, 부모의 죽음과 관련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까라는 것은 조금 지금 대화의 그 저기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까르타스 수녀님하고 정인주 교수님 다음에 잠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존적인 문제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죽음보다는 아마 자기의 죽음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점에서 그 죽음의 공포, 또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상실의 고통보다 아마 더 깊은 문제가 아닐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점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타스 수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저는 얘기를 조금 하고 뭘 좀 보여주려고 아까 임경희 선생님하고 5시에 연습까지 했는데 아마 차례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도 꽤 여러 명 봤거든요. 직접 1살짜리 아이는 표현을 못했지만 이제 7살, 그리고 9살, 13살, 뭐 17살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뭐 공포, 뭐 두려움, 슬픔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엄마 아빠와 헤어진다라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기특하게도 두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이들이 떠날 때 아까 우리 김혜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듯이 특히 이제 어린아이 이제 제가 13살 때 만났던 애는 중학교 1학년이었죠. 근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아주 이를 악물고 동그랗게 뜨고 있고, 그래서 뭐 수면제나 이런 걸 줘도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내가 요번에 이제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를 악물고 눈을 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통제도 안 먹히고 뭐 수면제도 안 먹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이제 저희가 사회봉사 뭐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봉사했던 애가 얘보다 한 살 더 많은 애가 있는데 뭐 봉사를 얘한테 시킬 수는 없죠. 환자한테 그냥 환자들 방에 화장실에 휴지나 좀 이렇게 빼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 중2짜리 애가 이제 뜩 가가지고 그 자기 또래 애가 있으니까 덜컥 말을 건 거예요. 야, 너 몇 학년이야?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애가 뭐 엄마 아빠한테도 막 폐악을 부리고 저희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1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2야. 그럼 언니네.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라포가 형성되더니 그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나 죽는 거 안다. 뭐, 내 엄마 아빠가 계속 슬퍼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걸 좀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그 제가 대사 거의 72번을 고쳐주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뜨거운 안녕이라고.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영화 안에 있는 그 환자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100% 진실이거든요. 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어린아이도 그런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슬퍼할까 봐 이제 동영상으로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에서도 아이들과 깊이 진실되게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물론 이제 공포 두려움도 있지만 뭐 죽는다라는 공포보다 이제 이별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별이라는 그런 것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계속 힘들게 살아갈까 봐 이제 그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국민학교 1학년이면 7, 8살 되나요? 7, 8살 먹었던 아이도 마지막 가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그 빅뱅의 하루하루라는 노래를 들려줘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뭐 가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애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슬프지 말고 좀 기쁘게 살아가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그걸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마지막 불러줬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혜숙 선생님도 11살이었는데 6, 7살도 그런 걸 기억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8살 때 제대로 엄마 사별을 애도를 못해서 65살에 사별가족 모임 오셨다는 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6살, 7살도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언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게 좀 다음 기회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죽는 것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죽을 때 살려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슬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함께하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그래도 김익 선생님은 그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참 지혜롭게 아이들을 다 엄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거 이거는 참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참 그런 계를 가졌지만 또 내가 이런 말을 못했던 거 그냥 엄마 죽지 마라고 매달렸던 거는데 뭐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별. 그리고 이별의 현장에서 이렇게 배제되지 않게 해주는 것. 아까 그 다 이별을 했어도 그 차를 따라 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김혁 선생님 오늘 굉장히 귀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얘기 꺼내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어떤 그 연구조사기관에서 의견 조사하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의견 조사인데요. 67%에서 68% 정도가 사후 세계를 자기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생들이. 그리고 어, 또 임경인 선생님 어떤 그 비디오 대담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어,
저 선생님, 천국이 있나요? 그런 질문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입니다. 상당히 그 어린아이들이 생각에 굉장히 그 상당히 넓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그 폭넓은 틀에 맞춰서 아마 죽음 교육의 내용도 그런 호기심이나 질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저 정현철 교수님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후세계나 이런 데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특별한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미 다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파나 이런 그림 이런 거는 뭐 저도 강의에서도 많이 쓰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에도 그 사파를 많이 넣었는데, 다른 책에는 왜 사파를 안 쓰나 그랬더니 이게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싫어합니다. 사파를 쓰려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한테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쓰는 것 같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낼 때 그런 대로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강의에도 그걸 많이 쓰는데 결국은 그 아까 김혜수 선생님도 그 목적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120% 동감하는 얘기고요. 이 여행 가려면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감뿐만 아니라 또 죽음 구후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크게 세 가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기암이죠. 말기암 환자. 우리나라 사람 사망원 1위가 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는 암으로 죽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말기암 하면 언뜻 그 나이 많은 노인들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초등학생들한테 우선 부모 학교 선생님, 가까운 친척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애들 자체도 소아암 환자들 7, 8살 또 서너 살 때 백혈병이나 뇌 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나에 관계없이 그 말기암 환자가 갖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해 버린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큰 공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면은 죽음과 관련해서 죽어갈 때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뭐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 납득이 돼야, 머리로 납득이 돼야 가슴으로 이제 예배가 가능하다. 그런 말, 어느 주교가 얘기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살 문제죠. 자살이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문제고, 우리나라 10대와 20대, 30대, 뭐 초등학생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게 있습니다만, 사망원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40대, 50대도 자살이 2위가 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나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생각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이 힘든 거를 내가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지 없이 태어난 호재 닉 부이치치도 8살 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8살 때 죽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행복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걸 알려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또 육체가 있어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텐데 어려운 건 그대로 끌고 가고 해결 도구는 없어져 버린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줘야만 그런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사별 문제죠. 저도 많은 사별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사별 겪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슬픔에 빠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깊은 슬픔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고 이런 거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고인이 그런 걸 또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사별 가족에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만 죽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게 그런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군요. 뭐 결국은 뭐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초등생으로 하여금. 그래서 목적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고, 따라서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는 죽고 나서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끝이 아니라는 것 얘기해주고, 그럼으로써 죽음을 직면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의 또 죽음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에,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정확한 지식을 준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제 10살 때를 기억하는데 그 어떤 마을에 제가 장례식을 보게 됐습니다. 그 땅속에 관이 묻히는 걸 보고 저희가 가장 크게 다가온 질문은 삶이 이렇게 허무하다면 이게 왜 살아야 되나라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 아마 모든 어린아이들이 주변의 죽음을 직면하면은 아마 상당 부분이 인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남의 죽음이지만 그 남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그 회의랄까, 커다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심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일 정현철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은 제가 좀 그 이후로 편하게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또 저희 어머님이 크리스천이라서 곧바로 저희 그 머리를 끌고 와서 책상에 놓고 성경책 놓고 사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저는 그 문제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쨌든 이런 실존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죽음 교육의 방향이자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연재 교수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임경희 선생님 간단히 부가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음, 저는 현장에서 그림책으로 죽음 교육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채팅창에 지금 강원남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초등학생 대상 죽음 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좀 정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죽음 교육.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별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또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나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뭐 또 구제역으로 돼지들을 온통 땅에 다 묻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먼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구분됐을 때 예를 들면 일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어린이들 사별 겪지 않고 그냥 삶의 발달한 어떤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는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그런 상실이란 인생에서 뭔지, 또는 그때 사별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프고 아픈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 내가 바라보는 죽음이나 내가 겪는 죽음 이런 것들은 삶과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산업재해를 뉴스에서 봤다거나 할 때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그 사건들을 개별 사건들을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나 그 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별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다. 그러한
어떤 어린이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교육이라기보다 그건 돌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 일반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상실의 5단계에 대해서 그 5단계를 잘 다루는 무릎딱지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어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젠가 나도 우리 엄마가 죽을 텐데 언젠가는 수용의 단계가 온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 그 단계에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상 구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철학적인 접근, 태도 교육이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태도 교육을 하면서 죽음의 속성들에 대한 이해도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다양한 그 주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실의 아픔에서 치유해 주는 것, 또 보편적인 생명의 존중, 그리고 자기 삶의 그 유한성의 측면에서 어, 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중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지나서 우리 공청위원님들 더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제가 기회 있을 때 손을 드시면 제가 드리기로 하고 우리 청중분들을 우선 모셔서 같이 좀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양춘 선생님 말씀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서 선생님 오셨을 때 교육 들었어요. 네,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다 알려줘야 하고 보여줘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입학하면서 3월 2일에 입학을 했는데 3월 14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는 아버님이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건 장녀고 너 딸이 하나니까 너는 아버님 염하는 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집에 있을 때 그 염하는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입에다 막 쌀도 넣고 저희가 충청도라서 막 입에 쌀도 넣고 막 눈 다 가리고 막 다 그 염하는 거를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저는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너무나 그림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다일까? 설명을 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될까? 굉장히 그 두 가지의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면서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그런 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 아직 비디오를 못 키시나요? 그래서 비디오가 안 켜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예, 김선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제 성교육 하는 장면에 제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요. 너무 리얼한 사실을 전달할 때 저도 좀 감당이 안 됐던 게 생각이 났고요. 이제 좀 강원남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삶이 빛이라면 죽음을 어둠이라고 비유한다면 어둠 먼저 보여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많은 충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어, 전해주기보다는 뭔가 완충장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나중에라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리고 이제 설탕 한 컵이라는 책 그리고 무릎딱지라는 책을 전부 사용해서 제가 죽음 교육을 해 봤는데요. 일반 학생들 이제 임경희 선생님이 6학년을 대상으로 하신 다음에는 제가 4학년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과 설탕 한 컵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식 죽음 교육을 해봤는데 음, 받아들이는 게 영 달랐어요. 그래서 4학년들은 이제 6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4학년은 고슴도치, 반려동물, 또 이렇게 조금 동물 위주로 나오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의 6년 중에 이제 그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내용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아주 잘 정리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의 주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아이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4학년 수업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자기 경험들을 내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경험들을 나누면서 치유되는 과정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께서 학부모님께서 저기 쪽지를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연결감 혹은 연대감 그러니까 그 죽음은 나만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보편성으로 인한 치유도 있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와 또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모두 다 겪는 보편성 그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경험들을 나누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연결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죽음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로 엄마를 잃은 4학년 또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은 1학년 이런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그 죽음 이후가 어떻다라는 것을 근데 위로하고 싶은데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그 종교적 베이스가 있고 각각의 이제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 또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후 세계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러한 호기심 정도가 유발이 그 정도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결국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갈 때는 이제 저도 5학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은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철학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중학교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다가갈 때는 저도 너무 조심스럽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완충장치를 함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사후세계가 있는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또 베이스가 들어가고, 종교를 따른 가족한테, 아이들한테 강요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중립적인 어떤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현치 교수님이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그림책들 보면은 그림책 작가들 중에는 이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그냥 소망 충족을 위한 이렇게 상상의 산물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실제하는 이 경험하고도 장대한 세계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상상만 해서는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20년 동안 공부해 본 바로는 이건 뭐
쉽지 않은 세계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2015년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선언을 하죠. 의식의 독립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불멸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는 11개 선언문을 요약을 해서 한 문제가 정리하면은 인간의 의식은 뇌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거를 국제적으로 명명하는 과학자들이 선언을 한 거죠. 무당이나 영매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심리학, 생물학 뭐 하는 과학자들이 물론 전체 과학자에 비하면 뭐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 육체가 죽음 뒤에도 의식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사후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뭐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애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엄마 천국 갔다 오면서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알게 된다,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될 기회가 없죠.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돼도 모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고 정말 자기가 그 기회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또 반복 학습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종교의 문제는 정말 그 말씀하셨듯이 김선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의 문제고 그런데 지금 정현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하나의 과학으로서 실질적 연구의 결과로서 내놓는다면 어쩌면은 하나의 옵션으로 학생들한테 초등생들한테 주고 그 학생들이 그것을 자기 선택으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의학적인 데이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윤소영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실제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건국대 그 종양내과 교수님이 예, 예, 그 나오시는군요. 윤 교수님 그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 네. 의학적인 걸 갑자기 물어봐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정현재 교수님 강의에서 뭐 많이 나왔죠. 사실 그냥 가장 많은 게 이제 임사체험일 것 같아요. 임사체험. 란셋에 실린. 그래서 그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죠. 예전에는 뭐 그냥 그 무슨 뭐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약간 무슨 스토리처럼. 그런데 우리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가 이제 논문으로 발달이 됐죠. 란셋은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고 애니제임만큼이나 뭐 애니제임보다 더 빨리 뭐 나온 오래된 논문 저기 어, 메디칼 어, 저널이죠. 셜록 홈즈의 왓슨도 구독을 했던. 근데 하여튼 거기에 나온 네덜란드에서 나왔던 연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사 체험했던 그런 분들의 어, 그 경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7, 80% 유사한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죽을 때, 이제 생애 중요한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빛의 터널을 따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라는 거. 거기서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딱 벗어지는 순간 굉장히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라는 거가 공통적인 거였고, 또 이제 그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8년인가요? 8년 있다가 또는 그 굉장히 한 뭐 8년인가 그 정도 있다가도 그 체험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트라우마 같은 경우 뭐 아까도 그 제대로 애도가 안 됐을 때는 평생 가는 것처럼 임사 체험의 그 체험은 아주 소중한 체험으로 아주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주 선명해요. 비비드해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삶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체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학적 체험 중에서 중요한 거는 종말 체험이에요. 여기 우리 수녀님도 와 계시는데
호스피스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종말 체험이라는 거는 레스트 비짓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선물. 그래서 죽은 죽은 친구나 친지나 가족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 얼마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또는 며칠 전부터 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근데 비교적 크네요. 뭐, 그 퍼센트로 치면 한 30% 정도? 아니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경우 그걸 선망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뭐 아니면 뭐 몰핀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굉장히, 선명한 상태에서 하고요. 경험을 하고, 또, 음, 유달리 정신이 맑은 날이라든지, 그리고 그 경험이 대부분은 편안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과 차원이 이렇게 그 걸쳐져 있을 때 뭔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죠. 뭐 그런 종말 체험은 영국의 우리 피터 페닉 박사님이 많이 연구를 했죠. 뭐 지영애 교수님 덕분에 만나서 주무이였지만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의사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간호사나 아니면 간병사나 가족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내밀한 체험이에요. 죽음 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밀한 개인적인 체험이어서 자기가 믿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말해도 나를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진 그 빈도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종말 체험은 사실 호스피스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선망하고는 구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종말 체험, 임사 체험, 그다음에 사후 통신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가지 맥락으로 이어져요. 사후 통신은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저도 이제 정현수 교수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냥 금융업에 종사했던 분 같아요. 평범한 분. 그런데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사후통신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나비로도 하고 향기로도 하고 뭐 아니면 구름의 모양이나 벌레 같은 걸로도 하고 나비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게 사후 통신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죠. 그럼 센서 등이 깜빡거린다던가, 뭐 너무나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특별한 영매나 뭐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아도 약간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를 했고 미리 사전지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뭐 신비 현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을 해줘요. 계속 얘기를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이건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죽음 후에 뭐 하느님 품으로 안겨진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있는 사실이다. 그냥 있는 사실이고 많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음 그리고 이 이제 그러면 아까 교수님, 사별 가족분들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육체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뿐이라는 거를 이제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근시안적인 과학적인 근시안적인 과학적인 견해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이 암 환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암 환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나요? 죽음을 대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죠. 두려움이 적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가족 다이나믹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금기시하는 개인적인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연명계획서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몇 년 사이에 막 굉장히 사전연명 의향서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짓이라도 믿고 싶다는 반응이 많죠. 이게 죽음이 끝이고 죽으면 끝이고 소멸이고 지금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시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좀 허무주의적이고 가장 슬픈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증거가 꽤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의사의 입이고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 많이들 위로받으시죠. 특히 이제 또 가족들, 남은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이제 돌아가시긴 후에도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한 달, 두 달 너무 금싸리앗기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굉장히 막 너무나 무의미한 치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 시간도 사실은 필요한 시간이죠. 남 보기에는 무의미한 거 아니야? 너무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시간도 굉장히 금싸라기처럼 또 이렇게 뭔가 투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투병하는 시간이. 근데 그거는 너무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이제 죽음의 모습도 죽어가는 과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과정들을 죽음에 대한 지식을 서로 공부하고 가족끼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죽기 직전이 아니라 한두 달이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부족하지만 충분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예, 암 환자 신우견 선생님 곧저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암 환자들한테 그런 커다란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은 그런 대화가 초등생들한테도 커다란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뭐 이 저희들의 대담의 주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죽음 교육을 그 공교육에서 가르칠 것인가 또 사교육, 가정에서 부모들이 또는 마을에서 어떤 조그만 규모로 어떤 비율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교육을 공교육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시야를 좀 넓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그 영생의 문제랄까 사후생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공교육에서 얘기하기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엔 제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현재 교수님이나 윤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실질적 연구의 결과로서 하나의 과학의 일부로서 제시한다면은 공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저항이 있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조금은 사교육, 사적인 모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우균 선생님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 자주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제 하루에도 한 서너 건씩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직업이나. 저는 이제 그 상조회라는 곳에서 이제 의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을 당하고 있는 그 장례 지도사들이나 거기에 따른 그 어떤 그 도우미 여사님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대한 어떤 그 고인에 대한 명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안정을 좀 시켜드리고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그 자원봉사 강사하고 사회복지 강의를 이제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도 광역시 단위로만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지 시 단위로서는 이제 이런 강의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이 죽음 강의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더 나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제 지금 보니까 토의 주제가 죽음의 교육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1, 2, 3, 4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해 주시는 우리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안 계셔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강의가 되거나 토론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 세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어떤 그 종교와는 다르게 종교는 이제 맹신적인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겠지만 사후 세계는 개인의 개개인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아이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 현재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 죽음이 이게 장례식인가?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들게 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 그런 문화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주 쪽이나 또는 조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식은 많이 변화됐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게임을 통해서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이질적인 부분들도 초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더욱더 없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죽음이라는 거, 죽음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빨리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정착된 우리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점점 더 넘겨지는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기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심 서서 앞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더 정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또 어떤 게 마련이 되어서 교육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의식화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점들만 다 얘기를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시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후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라는 것들이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가가지고 강의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횟수를 지날수록 그 노인네들은 굉장히 호응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좀 더 뭐 인형극을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상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닥치는 것은 자신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질적인 그 다가감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피해갈 수 있는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좀 더 많은 전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죽음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앞서고 또 그분들만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또, 어, 공청회 위원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셔야 아마 어, 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저 참여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 세복님 발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디 계시죠?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떠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무엇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 보았는데, 정말로 많은 것을 어,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현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해 봤을 때, 정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야기 나오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말의 속도는 느리지만 시간을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에게, 어, 우리가 왜 죽음 교육을 받아야 되지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도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뭐 쌤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이 대상이 되는 초등학생들이 왜 우리가 이 죽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통계들을 뒤져봤는데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자살 시도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년에 3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 3천 명 정도가 18세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원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사망자 수는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일년에 1년에 그렇게 죽는 실제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사망자 숫자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는 3천 명이 넘고 있다.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튼 뭐 좀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 왜 그러니까 제가 길을 걷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엄청 우울한 표정을 짓고 길을 걷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저분이 뭐 가정폭력을 당했나? 누가 죽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땐 저분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실패를 했나? 코인을 해서 엄청 실패를 했나?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필요성이라고 하면 그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냐면 학교 생활을 나는 정말 잘 하고 싶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은 게 그 학생들 마음의 욕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뭐 생명 종주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성교육에서 이 죽음이 다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가정에서 겪고 있는 불행한 마음이나 이 어려움들을 가만히 그 뿌리를 추적해 나가면 그 어딘가의 언저리에 사실은 그것이 죽음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갑자기 어떤 친구를 막 두들겨 팼어. 저 친구가 나를 왜 때렸지? 나는 학교폭력을 당해 너무 불행해. 근데 그 친구의 심리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의 부모는 직접적으로 죽은 게 아닌데 그 아이를 주 양육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주 양육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3, 40대의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양육할 때는 그 심리가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또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죽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죽음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 아이들의 어떤 곤란함이나 학교 생활의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기본 통계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누가 몇 명이 죽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통계들 있잖아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통계들. 그러니까 어, 어, 아무튼 그런 어떤 굉장히 통계를 엄청 엄청 다양하게
이런 것까지 죽음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알, 연결시켜야 알, 되나라는 알, 예, 통계를 알겠습니다. 예, 예. 할 필요가 그 있다고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첫째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급자예요.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도 좀 보자. 그다음에 그 수요자가 처한 큰 보이지 않는 그 소유자를 얽매고 소유자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결정짓는 커다란 시스템도 한번 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고려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들이 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한두 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들. 지금은 이제 비디오가 다 켜질 수 있는 상태겠죠? 해 주시면 혹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 윤서가 들어왔을까요? 윤서 어머니? 아까 봤는데요, 제가. 아, 네, 근데 지금 안 아, 보여가지고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지금 화면에서는 안 계시는군요. 예, 안 계신 처음 것 분 같아요. 계시는, 예.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제가 이제 윤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현장에서 교육해본 입장에서 그러시죠. 어, 예. 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예, 저더러 학교에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들을 일단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죽음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의 장을 펼쳐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이들은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 안전교육하고 무슨 사회에서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학교에다가 교육을 새로 시키는 그런 어른들의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데 죽음 교육 역시 초등학교에서는 저는 어른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장을 펼치는 측면이 좀 고려돼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 내용은 그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로 이야기의 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열린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그 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때로는 교육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죽음의 속성이라든지 뭐 한번 비가역성이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죽음의 속성들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죽음의 속성인데 하고 살짝 짚어주는 정도로 해야 아이들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유를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의 장을 펼쳐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또 스스로 사후세계 같은 것도 지금 사후세계는 있어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초등학생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펼쳐 가보도록 하면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이 뭐 조사를 해오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나는 우리 엄마가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난 사후세계가 있건 없건 사실과 상관없이 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 거다. 왜냐? 그래야 내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쳤다는 건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교사가 사후세계는 여러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정현채 교수님이 하신다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 성인들이나 교사나 또 학부모, 부모 입장에서는 단언하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제 교육 소신 중에 당대 완성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소신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모든 죽음에 대한 교육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얘들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제가 그걸 다 조사해 봤는데, 사후세계 단연코 많아요. 첫 번째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느냐, 뭐, 당연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서 뭐가 궁금한지, 뭘 알고 싶은지, 그리고 죽음과 관련해서 나의 고민은 뭔지, 이 세계가 이야기의 장에서 펼쳐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교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을 말하지만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토론의 장에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경험을 해보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임 선생님 역시 30년 이상 아이들과 죽음을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참 깊은 지혜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사과를 자꾸 먹인다고 하면은 사과를 먹을 리가 없겠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솔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에 정말 죽음의 교육도 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어쩌면 이것은 뭐 4차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각종 다양한 지식의 옵션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하고 아이들 스스로 사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그 원하는 것을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종의 방법론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 열렬한 참여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나와주신 5분 김혜숙 선생님, 김선희 선생님, 정현치 교수님, 그다음에 홍양인 여사님, 가리타스 수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공청회는 계속 계속될 예정이고요. 다음 공청회에 대해서 임경인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공청회와는 관계 없지만 저희들이 그 옥스퍼드 휴먼즈에서 웰다잉 포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못했던 연기되었던 그 포럼을 이번 주 일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9일, 다음 주 일요일 6월 9일 같은 시간 오후 8시에 이명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또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죽음, 삶의 좋은 마무리를 위한 준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와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역할은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임경희 선생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해 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공청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죽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서툴 수도 있고 또 준비돼서 학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학술 발표에서 이루어지는 죽음 교육이었다면 그 장 안에 갇혀 있고 나오면 그것들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충돌하고 하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공지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16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왜 가르쳐야 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를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인데 어른들이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하지 말고 주인공인 어린이를 한번 모셔보자.
예, 그래서 지영애 교수님과 조명진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계 최초로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이 궁금하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공청회를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 16일 일요일 밤 8시에요. 그래서 발언자도 어린이를 모실 거예요. 방청객도 어린이를 모시고 그럼 어른들은 못 오냐? 아니에요. 어른들도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통계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 교육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태어난 애들 잘 키워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전 저출산 정책의 첫 번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건강하고 따뜻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고 그 모든 자기에게 오는 문제들을 죽음,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 하에서 그런 맥락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른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모시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구나. 네, 그런 응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아이들과 어른들 함께 해서 새로운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에 여러분도 일조하시는 그러한 한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흥미진진합니다. 다음번 어린이 공청회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공제 드린 그 공청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